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에 입사해 일한 지 1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묵직한 서류를 들고 대표실을 찾아갔습니다. 자네 누구더라? 이름이 뭐였지? 정다연입니다. 아, 정 변호사. 그래, 그 로스쿨 수석 맞지? 회사 내 변호사가 많긴 했지만 대표는 제 이름을 1년 동안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사무실에는 왜 찾아왔어? 제가 조사한 걸 보고 드리려고요.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열정이 남다르구만. 이야, 이걸 다 혼자 준비했단 말이야? 서류 봉투가 찢어졌구만. 꼭 젊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네. 정다은 변호사, 자네 얼굴도 그렇고 열정을 보니 나를 꼭 닮은 것 같네. 그렇겠죠, 대표님. 당연히 자식이 아빠를 닮는 법이니까요. 저는 대표의 눈, 코, 입을 하나씩 아주 강렬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정 변호사, 자네 눈빛이 왜 그런가? 뭐 하는 건가? 나한테 보고할 서류 내놔봐. 보고 싶으세요? 이거 보면 대표님 기절하실 텐데요. 정 변호사, 지금 장난하나? 내가 우스워? 우습다기보다 가소롭고 치졸하고 비겁하면서 개 같은 분이시죠, 대표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제가 아주 똑바로 쳐다보며 조롱하자 대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삿대질하며 화를 내더니 제가 건넨 서류를 열어보더군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정 변호사, 이게 뭐야? 뭐긴 뭐예요, 대표님. 당신의 시한부 통보서지. 깔깔 웃으며 대표를 내려다보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더니 성난 눈빛에서 간절히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꿔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승리했다는 쾌감에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뒤 로펌 대표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더군요. 놀라고 황당한 표정들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즐기듯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대형 사건을 터뜨릴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더군요. 작년 이맘때쯤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기뻐하던 엄마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현아, 축하해. 공부를 기를 쓰고 하더니 결국 수석으로 졸업했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았던 거야. 엄마, 앞으로는 이 딸내미가 잘할게. 네가 언제 못한 적이 있니? 다현이 넌 항상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해줬고 행복하게 해줬어. 로스쿨을 졸업하며 엄마께 축하를 받았고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비밀에 붙였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랑 약속한 거 기억나? 무슨 약속? 내가 뭘 사주기로 했었나? 아니, 내가 로스쿨을 졸업하면 아빠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한 거. 이제 나도 어른이니까 태생의 비밀을 좀 말해줘.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다현아, 그건 엄마, 이제 더는 미루지 마. 전에 외할머니랑 내 친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걸 보고 절실하게 깨달았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만난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궁금해. 그러니까 말해줘. 어릴 때 아빠에 대해 물으면 엄마는 화를 내거나 말문을 닫아버리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춘기 때는 답답하게 말해주지 않는 엄마에게 크게 화를 낸 적도 있었죠. 그러다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다시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가 로스쿨을 졸업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저는 당당하게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엄마, 나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빠라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네 말이 맞아. 엄마가 진작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엄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겠어. 내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하고 내 자신을 꼭 찾아야겠어. 다현이 네 자신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니? 넌 정다현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내 존재의 이유를 꼭 알고 싶다는 거야. 엄마, 이야기하기 힘들어도 이젠 털어놔줘. 그래, 너무 늦게 이런 대화의 시간이 와서 미안하다. 그럼 털어놓을게. 네 아빠에 대해서. 엄마는 그제야 과거 이야기를 힘겹게 꺼내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더니 아예 아빠라는 인물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들려주셨습니다. 내 나이 26살 때 공장에 취직했을 때야. 그때는 2주마다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 몸은 힘들고 벌리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공장에서 일하신 건 외할머니한테 들었어. 그때 엄마 몸무게가 39kg까지 빠지고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다녔다고 말이야. 할머니가 그런 것도 말했니? 그래, 맞아. 일이 고돼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이 찾아왔지. 같이 일하던 공장 직원이었는데 일머리도 좋고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어. 그 남자가 매일 엄마한테 바카스 한 병씩 주면서 관심을 표현했단다. 엄마도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귀어 본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맑고 착한 남자는 처음이었어.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어? 남자가 먼저 고백한 거야? 별로 볼 것 없는 나였지만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해주더라. 나는 당연히 그 마음을 받아줬지. 사실 나도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 남자와 나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연애를 했어. 1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 애인이 돌연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야. 왜? 엄마랑 헤어지려고? 아니, 공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지. 사법고시? 헐, 사실은 로스쿨이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 아무튼 그이가 사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엄마는 뒷바라지를 자청했어. 애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가 야간 근무로 고정해달라고 공장에 양해를 구했지. 그래서 낮에는 그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 일을 했어. 엄마, 수뇌부가 대단한데? 그래, 그 남자를 사랑했지. 그이가 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야. 어쨌든 나는 그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보필할 마음이었어. 엄마는 잠시 말이 끊기더니 기쁘던 표정이 서서히 슬프고 아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이는 똑똑해서 그런지 3년 만에 사법고시 2차까지 패스했어. 면접은 뭐 인물 좋고 똑똑해 보이니 바로 합격했고. 엄마, 이거 아빠 이야기 맞지? 그래, 맞아. 네 아빠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됐어. 그리고 엄마는 그 시기에 너를 가졌지. 임신한 걸 조금 늦게 알았어. 엄마가 둔해서 알아차리는데 몇 달이 걸렸거든. 공장에서 일하면서 애인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힘들었으니 임신 사실을 늦게 알 수도 있지.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다, 다현아. 아무튼 널 임신하게 되고 그이에게 바로 사실을 알렸어. 그런데 그이가 날 바로 거부하더라.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건 물론이고 나랑 헤어지려고 했어. 아주 기가 막혔지. 뭐? 물심양면으로 돌봐준 사람을 그렇게 버린다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하잖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자가 공순이랑 결혼하는 거였으니 내키지 않았던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놈이랑 헤어지고 혼자서 날 낳은 거야? 엄마, 억울하게 그냥 헤어진 거 아니지? 보상이라도 받았지? 보상은 무슨.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설득하러 다시 찾아갔더니 스토커로 신고했더라. 그의 직업이 변호사인 만큼 힘이 있어서
법을 아주 잘 이용해 엄마를 제대로 물먹였지. 접근 금지 명령에 누구애인지도 모르는데 돈을 요구한다고 고소까지 했어. 그땐 엄마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바보처럼 애인을 다시 찾아가지 않고 혼자 너를 낳고 살아왔던 거야. 엄마가 털어놓은 제 태생의 비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연아, 미안해. 엄마가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사실 거짓말을 할까도 생각했었어. 네 아빠가 돌아가셨다거나 이혼했다고 둘러댈 수도 있었는데 그냥 포장해서 거짓을 말하고 싶진 않았어. 엄마, 그래서 그 인간 어디 있어? 그건 나도 모르지. 알아볼 길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럼 이름 석자랑 몇 년생인지만 알려줘. 왜? 찾으려고? 변호사라며. 지금도 변호사로 먹고 살 테니까 알아보면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있잖아. 내가 복수해줄게. 다현아, 무슨 복수야. 수십 년 전 일이고 난 벌써 잊었어. 그리고 그 인간을 만났으니 널 낳은 거잖아. 내 인생의 전부인 너를 말이야. 난 그 인간 잊었다. 그러니까 이름이랑 생년만 알려줘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물음에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안 계실 때 외할머니께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결국 제 친부의 이름과 생년, 그리고 결혼한 사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와 달리 그 괘씸한 남자를 벌주고 싶어 하셔서 엄마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 딸을 버리고 간 놈을 내가 잊을 수가 있나. 임신한 여자를 가차없이 버리고 얼마 뒤에 졸부집 사위로 들어갔어. 개인 사무실을 차려 변호사로 일했는데 승승장구하는 꼴을 보고는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들어서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말았다. 엄마가 말한 것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아니, 할 만큼 다 해봤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돈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이기겠냐. 다현아, 너는 변호사가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약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해. 네, 할머니, 알겠어요. 그리고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좋은 소식, 속 시원한 사건으로 꼭 보답할게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네 친아빠 찾아서 뭐라도 하려고? 아니에요, 할머니. 저 그만 가볼게요. 이렇게 저는 친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아냈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받은 아픔을 몇 배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은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친부의 이름을 변호사 선배들에게 수소문했고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형 로펌의 대표로 일하고 있더군요. 그리하여 저는 이력서를 준비해 그 로펌에 지원했고 우수한 성적과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 덕에 쉽게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당연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일을 하면서도 제 이름을 외우지 못했죠. 엄마와 외할머니께는 조건 좋은 로펌이라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답니다. 그리하여 1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맡아 바쁘게 일했고 마침내 복수의 결정타가 될 그 서류를 대표 손에 전해주었습니다. 대표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모두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저 싱긋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이윽고 서류 봉투를 든 대표가 대표실에서 뛰쳐나와 제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이거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야? 저는 싱긋 웃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물이요. 대표님이랑 한 공장에 대한 이야기죠. 대표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너 누군데 이러는 거야? 그 공장이랑 무슨 연관이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냥 잘못된 변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혼자 조사해 본 거예요, 대표님.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표가 다가오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 저는 할 말 없는데요. 일이 바빠서 이만. 저는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잠시 목을 축일 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거랑 카푸치노 한 잔이요.
계산은 이걸로 해줘요. 옆에서 불쑥 나타난 대표가 카드를 내밀며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어머, 대표님이 사시게요? 그래, 앉아서 이야기 좀 하지. 하실 말이 많으시겠죠. 좋아요.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커피가 곧 나왔고 대표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켜며 상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커피는 아가 최고네. 그것도 대표님이 사주시니까 더 고소하네요. 커피 마셨으니까 이제 말 좀 할까? 자네 장다현이라고 했나? 또 이름을 못 외우시네요. 정다현 변호사입니다. 그래, 정 변호사.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이름을 잘 기억 못하네. 그런데 말이야, 나한테 준 거 뭐 하자는 거지? 몇 년 전에 공장에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유가족 변호를 맡으셨잖아요. 그런데 유가족 편이 아니라 공장 편을 드셨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겠죠. 증거 누락하고 공장 편을 들어주려고 머리를 많이 굴리셨겠죠.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10까지 증거를 다시 모았고 공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죠. 그런데 그 공장의 고문으로 올라가 있는 이름이 낯익더라고요. 대표님 성함이라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봐, 그건 아주 사적인 거야. 사건은 사건이고 내가 거기 고문으로 있는 건 별개라고. 그래서 로펌에 출근하시면서 공장에서 매달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으시는 거군요. 나 고문 맞거든. 내가 그 공장의 일감을 절반 이상 따주고 있어. 내 인맥 덕에 공장이 굴러가는 거라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재판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문도 맞고 과로사 청년도 공장에서 일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실컷 말해보세요. 하,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일개 직원이 대표 뒤를 캐서 소송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야 방기야. 정 변호사, 우리 로펌에서 그만이라고 싶어? 네, 그만둘 거예요. 애초에 제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대표님 때문이니까요. 나 때문에 로펌에 들어왔다고? 제 얼굴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세요? 떠오르긴 뭘 떠올려. 그냥 평범한 젊은 사람이지. 아까 대표님 사무실에서는 젊을 때 대표님을 닮았다면서요. 그거야 인사치레로 한 말이지. 그렇군요. 저는 또 대표님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나 했어요. 대표님, 제가 아주 큰 걸 터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나요, 정희애 씨의 딸입니다. 엄마 이름을 말하는 순간 긴장으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대표는 제 말을 듣고 바로 대꾸했습니다. 정희애가 누군데? 네? 정희애 씨를 기억 못하세요? 몰라. 그게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표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엄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을 기억 못하시니 이거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아줌마가 자네 모친인가? 근데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난 자네 모친을 몰라. 엄마 젊은 시절 사진도 보세요. 보시라고요. 아니, 글쎄 나는 처음 본다니까? 끝까지 모른다는 말에 순간 저는 복수의 대상을 잘못 짚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름이 이만식 맞죠? 그걸 몰라서 묻나? 그래요. 그럼 차근차근 따져봐야겠네요. 질문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하셨죠? 질문이 왜 그 모양이야? 나 사시 출신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름도 맞고 생년도 맞고 사시 출신도 맞다 이거죠? 그럼 사시 준비하기 전에 공장에서 일한 적 있으시죠? 그러자 대표가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맞아. 공장에서 한 2년 정도 일했을 거야. 그런데 정 변호사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네, 내 뒤를 얼마나 캐고 다니길래 그런 것까지 아는 거야? 조용히 하고 내 질문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공장 다니면서 사귄 여자 있죠? 뭐? 사귄 여자? 물심양면으로 사법고시 준비하는 걸 도와준 애인을 버렸죠.
그 여자가 임신 중이었는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다른 졸부집에 장가갔죠. 그리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엄마를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찾아오지 못하게 했죠. 아니, 그런 건 어떻게 한 거야? 듣고 보니 기억이 조금 나네. 그래, 나 공돌이로 일하다가 사시공부 시작했어. 그리고 사귀던 여자가 임신한 걸 빌미로 내 발목을 잡으려 하더군. 내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연을 끊었었지. 그런데 정 변호사, 자네가 그런 걸 다 어떻게 한 거야? 그제야 저는 사람을 잘못 짚은 게 아니란 걸 확신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버린 여자의 아이, 아빠 없이 자란 그 아이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라고요. 뭐? 그럼 아까 사진 속 여자가 정희애가 내 애를 낳았다고?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진짜 나쁜 인간이네. 똑똑히 들어. 우리 엄마는 당신 아이를 가졌던 여자이고 사법고시 준비할 때 3년간 고생하며 지원해준 사람이야. 당신만 바라보면서. 아니, 이게 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상황이야? 정 변호사, 지금 소설 쓰나? 나도 이게 소설이었으면 좋겠어. 열이 확 치밀어 오르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에게 헌신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엄마를 기억조차 못하다니. 나쁜 인간. 야, 내가 네 애비라는 증거 있냐? 네 애미가 나랑 사귀는 동안 나하고만 잠자리를 가졌겠어? 딴 놈들이랑 놀아나면서 생긴 애일 수도 있잖아.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네. 우리 엄마는 당신만을 사랑했어. 공장에서 번 돈으로 당신 책값, 밥값, 고시원 비용을 전부 감당했다고. 그런 사람을 가벼운 여자를 여기니? 몰라.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사자가 될 거 아니까 잘해줬겠지. 아무튼 네 엄마랑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 지금 제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은 지구상 최악의 양아치였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며 제 친부는 따로 있을 거라고 연신 떠들어대더군요. 야, 나는 네 친부가 아니야. 어디 감히 지저분한 공순이가 낳은 자식이 내 딸이라고 하나? 야, 정 변호사. 괜히 헛다리 짚고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소송하려고 한 모양인데 난 진짜 아니야. 네 아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소송 당장 집어치워.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 대화가 통하질 않네. 이봐요, 이만식 대표님. 난 당신네 로펌 그만뒀어요. 오늘 사직서 내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공장 관계자들한테 뒷돈 먹고 변호 똑바로 안 하고 증거 누락시켜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청년의 한 내가 반드시 풀어줄 거예요. 야, 정 변호사. 이 바닥 좁아. 내가 네 이름 석자를 팔고 매장하려고 하면 너 변호사 인생 끝장이야. 아까는 쫄더니 이제는 좀 당당하네? 정 변호사, 자네랑 얘기해보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건 알겠어. 넌 애 먼 곳에 복수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매장당하기 싫으면 나 파헤치지 마. 분명히 경고했다. 아니, 난 당신이 벼랑 끝에 몰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을 반드시 볼 거예요. 내 할 말은 이제 다 끝났으니 일어납니다. 이만식 대표님, 건강 잘 챙기세요. 곧 쓰나미가 들이닥칠 테니까. 이만식 대표는 제 존재를 부정했고 엄마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른 데 가서 부친을 찾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로사로 숨진 청년의 사건을 다시 들춰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면 저를 매장시키겠다고 확언했죠. 그 말에 제 복수심은 2배, 3배로 커졌습니다. 반드시 그를 무너뜨리고 개차반의 폐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과로사로 숨진 청년의 유가족들과 함께 경찰서를 다녔고 형사, 민사 고소 절차를 도왔습니다. 누락된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 첨부하자 형사들이 공장 사장과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큰 보상금을 물어달라는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형사들은 처음에는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자 재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장 사장과 뒤에서 증거를 누락시킨 변호사 이만식을 피고인석에 앉힐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뒤
외할머니와 엄마가 제가 지내는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다현아, 요즘 만나는 남자는 없니? 없지, 일이 바빠서. 너 로펌에 사직서 냈다며. 그럼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거기 나오면서 일 하나 맡았어. 이거 끝나면 엄마랑 외할머니한테 돌아갈 거야. 우리랑 살면 연애를 더더욱 못하는 거 아니니? 그냥 너 혼자 살지 말아보는 게 어때? 엄마, 나랑 같이 살기 싫어? 누가 그렇대? 네가 불편할까 봐, 집에 남자를 못 데려올까 봐 그러지. 엄마, 같이 살아도 할 거 다 하면서 사니까 걱정 붙들어매. 알았다, 알았어. 그럼 이번 사건 끝나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맡은 거는 뭔데? 아직 비밀이야. 나 사건에 대해 말을 잘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무식한 내가 들어봤자 이해도 잘 못하니까 말 안 해도 된다. 엄마가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는데 갑자기 제 자취방 현관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정 변호사, 나 대표야. 문 좀 열어봐. 사람이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서 쓰겠나? 잠깐 이야기 좀 하지. 하필 엄마와 외할머니가 계실 때 로펌 대표가 찾아온 겁니다. 이걸 어쩌나 하고 눈치를 보는 사이 엄마가 벌써 현관문 앞으로 가 문을 열려고 하더군요. 엄마, 안 돼. 네 회사 대표라잖아. 퇴사했는데 왜 찾아온 건지 이유라도 들어야지. 괜히 나중에 큰 문제 안 생기려면 마무리를 잘해야 해.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같이 들어보자. 엄마! 엄마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대표와 엄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설마 당신? 정다연 변호사 모친? 옛날에 나랑 사귀었던 여자? 세상에, 다연이 회사 대표가 만식 씨였어? 재수 없지만 사실이야. 네 딸이 날 제대로 엿먹이고 있다고. 그러고 보니 네가 헛소리를 짓거리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네? 야, 정희애, 네 딸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을 보이자 외할머니가 바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뭔 일이냐? 다연아, 네가 친부에 대해 그렇게 묻더니 친부를 찾아서 같이 일해 왔던 거야? 정다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엄마한테 설명해봐. 그동안 엄마와 외할머니께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내 친부가 누군지 알아냈고 같은 일을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복수하려고 저 사람 로펌에 들어간 거야. 뭐, 복수? 네가 그런 걸 왜 하는데? 다연아, 엄마가 부족하지 않게 키워줬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복수를 한다는 거야? 엄마한테 항상 고마웠어. 나 때문에 고생 많았고. 잘 키워주셔서. 그래서 엄마가 받은 상처를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네 친아빠 회사에 들어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아주 웃기는 소리 하네. 이봐, 정희애. 제가 내 친딸이라는 증거 있어? 옛날에 나랑 사귀던 중에 임신했던 건 기억나긴 하는데 네가 딴 놈애를 가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가 어째?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내가 당신 사법고시 합격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고 임신하자마자 버림당했는데 감히 그런 막말을 해? 그것도 내 딸 앞에서? 야, 제가 내 딸이면 날 고소하겠냐? 네 딸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고소? 당신 같은 인간이 고소당하는 건 싼 일이지. 그런데 내 딸이 당신을 왜? 비켜봐, 정희애. 당신 딸이랑 대화 좀 하게. 대표가 엄마를 밀치듯 피해 제 앞에 서더니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정다연, 당장 고소 취하해. 아직 검사한테 안 넘어간 거 나도 알아. 합의금이든 뭐든 공장 사장이 해준다니까 취하하라고. 어지간히 급하신가 봐요.
이게 어른을 놀려? 야, 난 네 애비가 아니라고. 괜히 나한테 복수한다고 설치지 말고 조용히 합의 보고 끝내. 안 그러면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너 땅바닥에 처박아 버릴 거야. 네,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누가 매장한다고 하면 매장이 됩니까? 겁주러 온 거잖아요. 안 통합니다. 그냥 나가세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정희,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네가 싸지른 애한테 내가 애비라고 주둥아리를 놀려? 이 산티나는 늙은 마녀야. 입에 똥이라도 들었나? 하는 말이 죄다 저질 그 자체네. 이봐요, 이만식 씨. 나 당신 딸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한 짓,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하는 꼴을 보니 고소 취하는 절대로 못하겠네. 감히 우리 엄마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이 지옥 똥밭에서 기어다니는 망나니야. 아이고, 장 변호사. 입이 아주 걸걸하구만.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 딸이 더더욱 아닌 것 같네. 그래, 고소 취하하지 마. 오늘은 과거 부하 직원 봐주는 셈치고 찾아온 거야. 야, 장 변호사. 나중에 가서 두 손 빌고 난리치지 마라. 내가 이 바닥에 다시는 발 못 들이게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개보다 못한 개저씨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저와 대표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대치하다가 결국 외할머니가 나서서 대표를 밀쳐내보냈고 그 자리에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서 엄마가 제 등을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여기까지 내려와서 일하는 이유가 저 인간 밑에서 일하려고 온 거였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난 복수를 하려고. 네가 왜 복수를 해? 넌 얼굴도 본 적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잖아. 그리고 엄마는 왜 쓸데없이 소니한테 저 인간에 대해 알려준 거야? 우리 다연이도 알 건 알아야지. 네가 사연은 다 말해줬다고 그래서 이름만 알려주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지 친부를 찾아서 같이 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할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눈 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무슨 해결? 아까 말한 그 고소? 다연아, 저 인간이랑 괜히 엮이지 마. 엄마가 부탁할 테니까 그냥 다 버리고 올라가자. 엄마, 의뢰인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고 올라가? 나 변호사 일 자긍심을 가지고 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해줘. 저는 중도 포기란 절대 없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고 결국 지방에서 맡은 마지막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과로사 사건은 곧 검사에게 넘어갔고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는 로스쿨 동기였는데 독사라고 불리는 친구라 아주 제대로 파헤쳤죠. 재심이라 단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그는 치밀하고 빼곡하게 자료를 채워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민사소송 자료를 긁어 모아 곧바로 2차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몇 주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진실이자 하늘의 뜻대로 공장 사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어 판결이 났습니다. 업무표를 입수했는데 과로사 청년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일을 시켜먹은 게 그대로 들통났고 직원들의 증언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또 대표는 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증거를 인멸한 죄와 공장 사장에게 고문으로서 매달 받는 월급으로 큰 벌을 받게 되었죠. 공장 사장은 징역을 살게 되면서 공장을 접었고 대표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인 민사소송에서 공장 사장에게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내고 대표에게서도 피해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기에 그 이상의 복수를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후 지방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계신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중형로펌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었죠. 이만식 대표의 말은 순전히 허풍이었습니다. 저는 이직한 로펌에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냈고 엄마와 외할머니와 틈틈이 놀러다니고 여행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찜통같이 더운 날 집에서 세 식구가 냉면을 만들어 먹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외할머니는 냉면을 직접 만드시네. 이 면을 직접 뽑으셨단 말이죠?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와서 쉽더라. 어찌
입에 맞니? 완전 맛있어요. 내가 할머니 때문에 집밥밖에 안 먹는 거 알잖아요. 냉면을 후루룩 먹고 국물까지 꿀꺽꿀꺽 시원하게 들이킨 뒤 트림까지 시원하게 했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지 눈치만 보던 저는 엄마 눈치를 살짝 보고는 얼른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그릇을 겹쳐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 제가 치워야죠. 할머니, 잘 먹었어요. 우리 딸 많이 귀찮지? 시집 가면 네 남편이 설거지 해줄 텐데. 엄마는 이 상황을 결혼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그릇을 들어 치우는데 엄마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에서 누가 소리를 지른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 인간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정다연, 정전사, 너 나와봐! 아파트 화단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바로 대표였습니다. 저 정신 나간 놈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다연 불러. 내가 그 기집애 때문에 로펌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고 개인 사무실 차리고도 소문 때문에 의뢰인이 하나도 없어. 나와서 책임지라고 해. 엄마가 저를 부를 것도 없이 저는 베란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봐요, 대표님아. 대기 로펌에서 잘리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팔이 날리는 걸 왜 나한테 따지는 건데? 너만 아니었으면 난 멀쩡하게 계속 대표 자리에서 승승장구했을 거야. 네가 복수인지 뭔지 때문에 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복수하러 왔다. 복수?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나 꽥꽥 지르는 거냐? 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복수가 아니라 협상을 받아들이면 난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너한테 두 가지 보기를 줄 거다. 첫 번째는 나랑 동업하는 거다. 부녀가 같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을 거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일하면 시너지가 있을 테니 동업하는 거다.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두 번째 보기는 뭔데? 궁금해서 들어는 볼게. 두 번째는 내가 65 될 때까지 네가 매달 나한테 월급을 붙여라. 은퇴 나이 때까지 날 책임져. 대표직에 있을 때 받던 월급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퇴직금도 책임져 주고. 두 보기 중에 하나 골라. 내 생각엔 넌 매달 나한테 줄 돈은 아깝고 그만큼 벌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 첫 번째, 동업을 고르는 게 좋을 거다. 말 같지도 않은 협상이네. 이봐요, 대표. 아니지. 이제 쫓겨난 신세니까. 만식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나? 이봐, 늙은 아저씨. 내가 돌았다고 당신이랑 동업을 해? 그리고 뭐? 매달 월급을 보내라고? 그게 말이야, 방귀야? 하나 골라야 네가 편해질 텐데.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식구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뭘 어쩔 건데? 아주 험악한 짓을 할 거야. 계획은 말해줄 수 없어. 이거 아주 생양아치의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네. 내가 먹인 복수에 실성을 하고 이딴 짓을 벌여? 이봐, 아저씨, 내가 당신 딸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놈의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그리고 나한테 당한 게 억울하면 당신도 법을 이용해서 날 파멸시키면 되잖아. 살아보니까 법보다 무서운 건 주먹이더라. 그리고 너는 내 딸 맞아. 너랑 나 많이 닮은 거 모르냐? 나 사람을 써서라도 니네들 식구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이걸 대꾸해줘야 하나? 어이, 아저씨. 더 난리 나기 전에 그냥 가. 지금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극도로 흥분했거든? 아저씨, 거기 몇 자리가 될지도 몰라. 저희 엄마와 할머니는 진심으로 이만식 그 인간을 끝장내려고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하며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만식 씨, 마지막 기회예요. 세 번째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지금 사라지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나 이제 인생 종치게 생겼는데 내가 겁날 게 있을 것 같으냐?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말을 섞고 있는 거지? 엄마, 나 내려갔다 올게요. 나가서 억지로라도 돌려보내고 올게요. 그러자
엄마가 베란다 구석에 있던 호스를 풀어헤치더니 저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비켜라. 저놈한테 물벼락이라도 퍼줘야겠다. 더위 먹고 저러는 것 같으니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엄마가 수도꼭지를 틀더니 호스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갈라 이만식의 몸을 향해 거침없이 쏘아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에이, 진짜 하는 짓이 무식하네. 더위 처먹은 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자식아. 감히 내 딸 겁주려고 와? 너 이 더위에 물귀신 만나게 해줄까? 순식간에 그의 양복은 무겁게 젖어 축 늘어졌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발밑의 아스팔트는 금세 번들거리며 물웅덩이가 생겼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그만하고 협상하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또 한 줄기의 시원한 물줄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다른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엄마처럼 시원하게 물벼락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이 아스팔트 위에 구워버릴 놈아! 네 놈이 정신이 나갈 모양인데 감히 내 딸도 모자라 내 손녀까지 농락하려고? 내가 눈 감는 한이 있어도 넌 끝까지 막아낼 거다. 아이 무식한 것들. 못 배운 공순이나 그 애미나 하는 짓이 똑같네. 야 다연아, 너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살았냐? 이제라도 이 애비한테 와라.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아휴, 그 꼴을 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이만식 씨, 난 당신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저씨 마누라도 있고 아들내미도 있잖아요. 내가 망하고 마누라가 이혼 소송을 걸어 개털이 됐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의붓 아들이야. 마누라 전 남편의 아들이지. 그 자식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나랑 연을 끊었어. 자식놈은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딸아, 이제 내 사정을 다 말했으니 이 애비가 부탁한다. 나와 같이 가자. 그 무식한 애미랑 할매는 버리고 멋지게 동업을 해보자고. 엄마, 할머니, 더 잘 조준해서 물 좀 제대로 먹여주세요. 진짜 더위를 먹은 모양이네요. 저는 베란다의 차가운 난간에 팔꿈치를 걸친 채 그가 물벼락을 맞고 허둥대는 꼴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물을 털어내며 떠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동업하자, 나랑 살자, 아빠가 그 무식한 가족들에게서 구해줄게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질기고도 질긴 이만식은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듯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제가 부른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타고 쌩 소리를 내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는 곧장 베란다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저 자식도 한패인가 보네. 엄마, 조준, 발사! 엄마 안 돼! 내 남친이야, 남친. 내가 불렀어. 하지만 이미 시원한 물벼락이 남자친구의 어깨와 머리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남친? 너 남친 없다며? 엄마가 하도 결혼하라고 보채니까 남친 생겼다고 하면 시집 보내려고 난리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첫인사를 하러 왔는데 꼴이 이게 뭐야. 자기야, 미안해. 그러자 남자친구가 머리에서 물방울을 털어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시원하네. 날도 더웠는데 아주 좋다. 문자 보낸 지 10분 만에 왔네. 일하다 온 거지? 잠복 근무 중에 후배랑 교대하고 왔어. 아, 어머님, 할머님, 저는 강력기 형사입니다. 이름은 김민수라고 하고요.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기소개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엄마와 할머니는 황급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애인이라고? 멀리서 봐도 인물이 훤칠하네. 또 강력기 형사라니까 믿음직스럽구만. 자네 형사야? 네, 어머님. 자네 든든한 신랑감 맞나? 우리 딸을 보호해줄 만큼 튼실한가? 그럼요, 어머님.
저 유도 4단에 킥복싱, 무에타이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남는 건 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 잘 됐네. 거기 옆에 물 먹은 하마 보이지? 그 영감이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별의별 헛소리를 다 늘어놓고 있어. 자네가 해결 좀 해봐. 네, 어머님. 안 그래도 그건 제가 처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여긴 내가 해결할게. 남자친구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이만식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이 단번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 쌓아온 인내심이 단칼에 잘려나간 듯한 강렬하고 무서운 인상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속이 다 시원해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을 기대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제 여자친구랑 그 가족분들에게 무슨 짓을 하러 온 겁니까? 내 딸 보러 왔다. 내가 다현이 애비야. 나한테도 인사해. 다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 지금 하는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이자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나 변호사야, 변호사. 그리고 다현이 애비라고. 허위사실로 잡혀가고 싶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따라오시죠. 남자친구가 이만식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는 휙 뿌리치더니 느닷없이 남자친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형사를 때린 겁니까? 그래, 쳤다. 어쩔래? 내가 다현이 애비인데 감히 막말을 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을 해? 네 놈부터 내가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다시 손을 들어 남자친구의 얼굴을 향하던 찰나 그 손목이 순식간에 붙잡히더니 번쩍 들려 하얀 시멘트 바닥에 쿵 하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이만식은 숨을 꺽꺽 몰아쉬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다현이 아빠라니까. 제가 웬만하면 나이 많은 어른은 안 건드립니다만 방금 건 정당방위입니다. 자,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 무식한 자식. 저기 집에는 애인까지 무식한 놈을 뒀네? 야, 나 로펌 대표이자 다현이 아빠라고. 허언증이 심하시네. 아저씨, 다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제 얼굴에 손 한 번 더 대보세요. 그럼 정당방위로 업어치기 한 방도 날립니다. 이만식은 이를 갈더니 체면은 이미 땅바닥에 구겨진 채 시멘트 바닥 위를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이놈아, 아파 죽겠는데 그럼 더 있어야 하냐? 아이고, 나 죽네. 아저씨, 다음에 여기 또 오시면 업어치기가 아니라 업어서 내리꽂기 들어갑니다. 아셨죠? 저는 다현이가 부르면 10분 안에 튀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제 눈에도 다현이 눈에도 어머님과 할머님 눈에도 띄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을 아주 제대로 써서 스토커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젠장, 오늘 괜히 와서 건진 거 없이 더럽게 처맞고 가네. 알았다, 이 자식아. 간다, 가. 이만식이 비틀비틀 기어가자 엄마와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호스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벼락이 쏴 하고 떨어졌죠. 그 순간 이만식은 물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했고 옆구리가 터진 김밥처럼 꼴사납게 흘러내리며 결국 그렇게 만신창이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자 남자친구는 땀과 물이 범벅이 된 채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할머니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 단정하고 늠름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참 든든한 남자를 만났네. 그래, 하는 일은 형사라 했지.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상견례는 언제쯤 할 수 있겠나? 이왕이면 올해는 넘기지 말고 결혼했으면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때? 엄마는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펴고 또렷하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네, 집은 청담동이고 부모님은 부동산을 운영하십니다. 상견례는 어머니만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안 넘기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제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결혼이야. 우리 사귄 지 겨우 넉 달 됐다고. 엄마도 그만 좀 하시고 민수 씨도 괜히 받아줄 필요 없어. 그리고 옷 젖었으니까 벗어서 줘. 건조기 돌려줄게. 난 진심인데 자기야. 사귄 기간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잘 맞고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방에 가서 내 추리닝으로 갈아입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은근히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안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그날 이후 이만식 씨가 찾아와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엄마를 아픔 속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에게 복수심 하나로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가 친부가 운영하는 로펌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회를 노리다가 단 한 방으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후회는커녕 제 인생 최고의 통쾌한 한 수였죠. 엄마와 외할머니도 지금까지도 속이 다 풀린다며 잘했다,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는데 어쩌면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가 허락 이상으로 응원하고 계시고 저희 커플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거든요. 이렇게 솔로 탈출을 하게 되다니 계획이 없던 일인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맞나 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읽는 동안 한 번쯤 웃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